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 최상현 기자입니다. 요즘 트럼프발 관세 전쟁 때문에 기업들이나 투자자분들이나 걱정이 많으신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유무역의 수호자였던 미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앞으로 우리의 통상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김재진 통상분쟁 대응과장님을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과장님 현재 맡고 있는 직책과 경력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분쟁 대응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WTO 분쟁을 하고 그런 곳인데 거기서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어공이고요. 어쩌다 공무원 어공이고요. 그 전에는 원래 대형 로펌에서 국제 분쟁, 그다음에 공급망, 그리고 경제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꾸준히 해왔던 변호사입니다. 국제 변호사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사실 이제 미국 변호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여러 가지 이제 국제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안보 관련해서 자문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런 경험들은 좀 살려서 좀 기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 소위 어공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통상업무로 바쁜 와중에서도 조건부 자유무역 시대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예. 저는 이 책을 읽어봤는데 되게 현재 국제적인 통상 정세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하나부터 열까지 좀 짚어주는 좀 명쾌한 책이라고 느꼈거든요. 예. 어떤 이유에서 이런 책을 쓰게 됐는지, 또 어떤 생각으로 이 책에 있던 글들을 써나가셨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책을 이렇게 기획하게 된 거는 저희 입부 계기와 또 맞닿아 있습니다. 제가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또 국제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안보 관련된 자문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뭔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국제 질서가 바뀌고 있고 그거에 따른 어떤 규범들이 바뀌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법률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그 피부로 좀 느낄 수 있는 계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 좀 근본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저 나름대로 이론을 세워봤을 땐 국제 무역 질서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크게 바뀔 것이다. 법률 시장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몸소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정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입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서 저의 기록이 시작된 겁니다. 기록이 시작됐고 목차는 한 1년 정도 경험을 해보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목차가 나왔고 나머지 그 목차가 나왔을 때는 살을 붙이는 과정이 한 1년 반 정도 걸려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조건부 자유무역 시대라는 말은 읽으면서 저도 사실 취재하면서 느끼면서 이제 되게 와닿았는데, 부재가 생존을 위한 강대국 전략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재는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이 책의 그 중심 주제는 산업 정책입니다. 과거에는 자유무역 또는 그 통상질서, 자유무역에 기반한 통상질서가 독립된 아젠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정책이라든가 기타 규범과는 별개로 그 존재할 수 있었던 그런 독립적인 아젠다였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속적인 아젠다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 산업 정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자유무역 시대에는 상호 의존이라든가 아니면 비교 우위라든가 그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무역만 하면 된다. 그런 경제학 이론들이 있죠, 사실. 그렇죠. 이렇게 리카르도 이론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무역만 하게 되면 각국의 복리가 이제 증진될 수 있고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고 이제 이러한 이론적 바탕을 통해서 독립적인 아젠다였다면 지금은 이게 산업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통상 정책이 종속적인 아젠다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책의 핵심 주제로 제가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맥락에서 그렇다면 그 종속적인 아젠다가 된 이 자유무역은 그럼 없어진 것이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자유무역은 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건은 다시 각국의 국가의 개입, 특히 산업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산업 정책과 그다음에 국가의 개입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런 조건들이 충족된 경우에는 또 자유무역이 가능하고 오히려 더 이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유무역과는 완전 이제 병립돼서 사실 병립하기 어려운 개념인 산업 정책 이 두 가지들이 같이 병립하고 있는 양립하고 있는 그런 되게 모순된 상황이 저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여러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자유무역이 이제 아예 없어지고 있다, 탈세계화다 이렇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두 가지가 다 이제 병존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무역은 더 이상 과거의 그 통합적인 아젠다로서의 독립적인 아젠다로서의 자유무역이 아니라 이제는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한 조건부 자유무역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제는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조건부 자유무역 시대에서 사실 그것보다는 이 산업 정책이 중심이다 보니까 산업 정책을 핵심 국가 정책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은 당연히 산업 국가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강대국들이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산업 강국, 그 중에서도 강대국들이 펼치고 있는 그 산업 정책이 저는 이제 책에서 그 네 산업 거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미국, EU, 중국, 인도 이렇게 네 산업 거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강대국 또는 차세대 강대국,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세대 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차세대 강대국들이 결국 생존을 위해서 산업 정책을 택했고 그거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서 자유무역주의가 과거와 같지 않다. 이제 이 맥락에서 그 지도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국제적 통상 질서는 이 네 산업 거인의 발걸음 위에서 이제는 그 형태와 모양과 그리고 그 전략들이 유동적이고 또 다변화돼서 바뀌어갈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대국을 생존을 위한 강대국 전략이라는 의미가 1차적인 의미고 사실 약간 중의적입니다.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전략을 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중의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사실상 보면 이제 결국 우리나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제가 현재 좀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럽고 하지만 이제 넌지시 암시를 하자면 결국에는 한국이 이러한 이제 세계 지도 속에서 이런 산업 정책이 중심이 되고 있는 통상 질서의 재편, 이 중심 그리고 그 이제 여러 강대국들이 만들어가는 그 질서, 그 속에서 강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산업 강국, 나아가 강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가도 어느 정도 암시되고 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부제를 지어봤습니다. 일부에서는 자유무역은 왜 무너졌나? 라는 건데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화나 지구촌 이런 말들이 굉장히 흔하게 쓰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FTA에 굉장히 활발하게 맺기도 했었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런 자유무역이 언제부터 이렇게 흔들리게 된 걸까요? 사실 그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핵심 키워드는 그 자유무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무역이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 자유무역은 조건부로 존재한다. 그리고 자유무역의 존재 이유는 개별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충족되는 경우고 그리고 나는 이를 산업정책, 저는 이럴 것을 이제 산업정책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키워드에서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통상정책이 이러한 산업정책에 대한 종속 변수화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익숙했던 어떤 전면적인 자유무역이 흔들리고 세계화의 목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자유무역 질서를 미국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유무역 질서라는 것은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사를 훑어보자면. 그리고 또 그 변화를 갖고 온 것도 사실 미국입니다. 결국 미국이 그 변화를 주도하고 현재의 자유무역이 흔들렸다. 이렇게 표면적인 레벨에서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이 자유무역을 이제 흔들기 시작했던 거는 결국 미국이 자유무역에 실망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그 실망했던 시기부터 자유무역이 흔들렸고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사실 또 중국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원인은 미국에 있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또 중국이 있는 겁니다. 중국이 1990년대부터 세계의 공장이 됐죠. 그죠? 그리고 2001년도 이제 WTO에 가입할 때에는 기존 시장주의적 자유무역적 질서를 따라줄 것이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그러한 기대와 또 실질적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내내 강한 보조금 정책, 국가 지원 정책과 그다음에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을 넘어 미국의 제조업을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증발시켜버리고 미국 내에서 강한 양극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2010년이 넘어가면서 미국은 WTO의 다자 질서가 중국발 양극화와 노동, 임금,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즉 WTO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이제 2010년이 넘어가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미국의 지역이 바로 과거 철강 등의 제조업이 있었던
그 러스트 벨트, 그리고 이제 이거의 정치적인 의미로서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네. 그렇기 표심이 때문에 이렇게 갈리는. 표심이 갈리는, 정해져 있지 않고 사실 여기서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영향이 계속됐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만들어주는 스윙 스테이트, 러스트벨트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이들 주에서의 일자리를 뺏어간 자유무역 질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더 이상 옹호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대선 때 바로 그 자유무역에 대한 사상 검증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사상 검증의 적자로 등장한 것이 바로 트럼프 1기 행정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2016년도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을 변곡점으로 2010년대부터 이어온 중국의 국가 지원과 과잉 생산, 보조금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그로 인한 산업 대국화, 이게 이제 외인론으로 하나 존재를 하는 거고요. 또 미국 내 노동자를 향한 이해관계, 이것이 하나의 내인론으로 이제 존재를 해서 내인론과 외인론 두 가지가 상호작용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직전부터 이미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미국의 자유무역을 초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밖에서는 중국, 그리고 안에서는 미국의 노동자가 전 세계의 자유무역 질서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 일어났고, 그 두 가지가 만나서 생긴 그 결과가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그 다음에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강한 실망, 그리고 흔들림, 이렇게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미국이 WTO에 실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WTO로 흔들게 된 게 사실 중국이잖아요.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이 WTO 체제를 이용했고 또 그 체제를 위협하게 된 건가요? 뭐 중국이 WTO 체제를 이제 의도적으로 흔들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WTO 체제가 과거 같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텐데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 주목해 볼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분쟁 대응 과정이다 보니까 WTO 분쟁들을 보는데 아주 큰 함의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두 개 있습니다. WTO가 2011년도에 DS379 사건, DS379라는 것이 WTO 소송의 사건번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제, 타이어, 알루미늄 등에 관해서 이제 미중 간의 분쟁이 발생을 했던 건이에요. 이게 아주 상징적인 단면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상소기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국유기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공공기관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실제 정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입증을 제소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것을 주장하는 곳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 이제 좀 이따 좀 더 아마 상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과잉 생산으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국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가 직접 하다기보다는 국영기업이나 아니면 국영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WTO 체제 내에서 보조금 협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보조금 협정이 그러한 그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보조금 제도를 제재하고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조금 협정이 적용되는 보조금 조치의 그 주체로서 그게 어디여야 되냐면 정부 또는 정부 공공기관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공공기관이 바로 퍼블릭 바디라는 개념, 그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주체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해서 WTO 보조금 협정상의 제동이 가능한데, 지금 그 판정례로 인해서 결국 공공기관으로 인정받는 게 어렵게 된 상황인 거예요. 좁아진 거네요. 공공기관의 범위가. 그렇죠. 보면. 그렇다 보니까 입증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이러한 공공기관의 해석은 태양광, 패널, 철강, 종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미국이 취한 여러 가지 무역 구제 조치, 반덤핑이라든가 보조금 상계 관세 조치, 이런 거를 취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또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게 이제 WTO에서 또 제소가 됐었어요. 이거는 이제 DS437 사건이라는 곳에서 또 문제가 됐었는데, 그 최종 판정, 즉 상소 판정이 2014년도에 나옵니다. 그때도 똑같이 공공기관이라는 것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을 그대로 적용시켜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중국의 산업정책이라는 것은 1978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개혁개방, 그 다음에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산업 대국화와 기술 자립, 뭐 중장기 과학 기술 발전 계획이라든가 토착 혁신 프로그램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산업 강국보다는 산업 대국으로서 발달하고, 그때 이제 그 세계의 공장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중국 제조 2025 많이 들어봤던, 그리고 혁신주도 발전 전략 등에 따른 산업 강국화, 대국에서 강국으로 넘어가는 그 3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 2단계부터, 즉 2006년도부터 2013년께 그때부터 진행된 산업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영기업과 국영은행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규모가 상당했던 거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제조업까지 영향을 줬던 거고. 그런데 2014년도 판결에서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는 중국이 자신감을 얻게 된 겁니다. WTO에서는 이를 이제 자신들의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반보조금 정책을 취하는, 상계 관세라든가 이런 걸 취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구나. 이제 우리 막을 수 없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든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공공기관성이 인정받기 어렵다 보니까 2011년도에는 첫 번째 판례가 나왔을 때 중국은 희망을 본 거고, 우리가 하던 대로 해도 WTO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2014년도 판결을 통해서 중국은 자신들의 산업 정책, 특히 보조금 정책이 WTO에서 문제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가속도가 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WTO 중심 자유무역 체제에 대해서 실망하고, 중국은 자신감을 얻는 요 상황 속에서 정말로 그 재밌게도 2015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 판정이 나온 그 이듬해인 2015년도에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라는 전략을 발표를 해요. 2025년도까지 우리나라가 중국이 제조 강국이 되겠노라. 그건 실현된 것 같죠, 사실은. 이미 실현됐고, 그렇죠. 사실상 그 제조 강국을 넘어서 초강국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는 중국 제조 2025라는 것이 결국에는 너희들이 자신감을 얻은 그 보조금 정책에 기반해서 전 세계 시장 교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강한 여러 가지 비난이 쏟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제조 2025라는 말을 또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혁신주도 발전 전략이라는 더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아래 그 중국 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와 같은 혁신 제조업 관련 전략 이니셔티브를 편입시켜 놓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한 10개 내외 되는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것이 지난 10년 동안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저희 일부에서는 어떻게 미국이 WTO 자유무역 체제에 실망하게 됐고, 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중국의 보조금 정책을 막을 수 없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현재 조건부 자유무역 시대가 형성되게 됐는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2부에서는 조금 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현안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할 텐데요. 미국이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 와중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될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전쟁에 대처해야 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